짜잔 돌아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인단 반란 뭐 이런 게 없는 이상.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트럼프 공약이 실현이 돼도 문제는 정말 미치겠네. 뭐 어떨까요? 좀 전에 그 슈퍼바이저님께서 이제 트럼프 공약을 한번 이렇게 쭉 읊어주셨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인기가 높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대외 경제 정책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약을 보면은 반세계화 기조를 명확하게 내세웠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나프타나 TPP, TTIP, TTIP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유럽 연합하고의 그 FTA 협상이죠. 이제 이걸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맺어진 FTA 협상은 폐기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TPP하고 TTIP인데 이거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세웠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과세를 높이 때리겠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5%의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이제 45%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지만은 뭐 중국에서 워낙 덤핑들을 많이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관세를 때려서 가격 경쟁력을 팍 이제 깎아내리는 이런 정책들, 무역 보복들이 뭐 늘 있어왔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무역의 기본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복귀했다는 것, 그리고 환율 조작과 사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와, 이거 뭐 중국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하나의 그 선거 그 아젠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늘 문제, 그러니까 클린턴 때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남편 클린턴 때 말이에요. 90년대 초에 경제 상황 되게 안 좋을 때 클린턴이 선거를 했었는데 이때도 그랬죠. 중국이 굉장히 한 핵심적인 이슈였거든요. 반중국 정서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근데 그 어쨌거나 보호무역주의 깃발을 꽂았고 그래서 그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다 공장을 자꾸 옮기는 것.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다시 이제 그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얘기고, 해외에 그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5조 달러를 다시 국내로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자기 재산만큼 가져오겠다. 그럼 이제 뭐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선거 때 뭐 할 말 안 할 말 다 내뱉는 거거든요. 빌공짜의 공약, 약속해서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몸을 잘 보여줬죠. 그래서 실제로 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한 얘기들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전혀 없는데. 정책적인 일관성 하나도 없이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막 이렇게 던져놓은 상태인데 이게 자기가 던져놓은 말대로 이게 실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조 달러를 다시 송환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FTA를 기존에 있는 협상을 폐기를 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대로 둔 채로도 그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보복 정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일상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는 식의 경고를 계속할 겁니다. 대응 조치를 취할 건가는 딴 문제겠지만 보다 좀 강하게 나가겠죠.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조작국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관세 같은 보복 수단을 취하겠다. 엄포는 놓을 거다 적어도. 아니, 실제로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 그 관리 대상국으로 정해놓고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복관세 때린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경제가 내수가 사그라드니까 이 철강 과잉 생산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걸 다 해외 수출을 해서 어쩐지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중국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보복관세 거의 뭐 45% 때리고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에 이민 정책이 있잖아요. 찬희 쌤 이민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요. 노골적인 반이민자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민자가 지금 많이 되는 게 이제 멕시코 이민이죠. 불법 이민, 즉 서류가 없이 무서류 이민자가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걸 다 추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그 중에서 300만 명을 먼저 추방하겠다고 하는데요. 범죄 경력자. 두테르테네 두테르테. 네.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멕시코하고 미국이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처럼 우와. 쭉 설치하고 돈은 멕시코 정부 보고 대라. 아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표가 되면 다 얘기했어요. 하여튼. 네. 근데 그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라고 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죠. 캘리포니아 한번 가보시면 도로 위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멕시칸이에요. 한국 식당, 일본 식당에 가도 조리하는 사람도 다 멕시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임금으로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놀는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알파주님도 말했지만 이미 지방 정부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자꾸 부추기니까 외국인 혐오 범죄도 좀 자꾸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최근에 한마디 했어요 트럼프가. 그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좀 외국인 혐오 좀 조금 해라. 아 진짜 나쁜 놈이야. 다리가 막걸리야.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대표로 내가 대신 대통령이 되면 한다니까. 이거 비슷하네 그거하고. 아 정말. 내가 대표로 외국인 혐오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껴라는 건가? 좀 진정해라.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어 이런 얘기네요. 좀 해석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둘씩 과거 선거 때 공약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내뱉었던 말들을 지금 하나씩 주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트럼프가 뭘 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까 슈퍼바이저님께서 처음에 감세 정책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장 또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고 그 러스트벨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어쨌건 뭐 내용을 보면 10년 동안 12조 달러 감세하겠다 이거고요. 그 세목으로 보면은 법인세 인하하고 즉 39%에서 자그마치 15%까지. 자기의 롤 모델이 아일랜드란 말도 있어요. 아일랜드가 5%랍니다. 소득세율 구간은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감세하는 겁니다. 사망세 그러니까 상속세죠. 이거 폐지하고 한마디로 부자 감세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 재정 정책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참 공화당 정책과 루즈벨트 정책이 합쳐져 있네요.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해서 수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통화 정책 중심의 경제 운영에서 재정 정책으로 중심으로 이행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왜 감세 정책하고 같이 얘기하는지? 뭐 안 그래도 감세를 하는 게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펴는 거죠.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소비를 늘려라라는 아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감세, 그러니까 공화당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감세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주머니들을 불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 근데 이거는 공공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1조 달러는? 1조 달러는 공공 투자하겠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는 감세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공공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 1조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빚내야죠. 그러니까 감세를 하니까 거죠? 세수는 줄어들 테고 다시 이제 빚을 내서 뭐 돈 풀어야죠. 확장적인 재정 정책 가져가겠다는 거죠. 양쪽 다 감세와 결국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야 옛날에도 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네. 네, 근데 아까 얘기 얼핏 들으니까 기후나 환경 뭐 이런 걸 쌩까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에너지 환경 보호 뭐 이런 곳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트럼프가 그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다시 대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기후 협약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아무튼 이게 단순히 그 러스트벨트에서 표가 나온 게 아니라 굴뚝산업 전통적인 제조업 자본을 대변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정말 산업 그럴까 싶어. 근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신 겉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어쨌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고요. 테슬라
특히 테슬라에 대한 지원 같은 끊겠다 그랬죠.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었죠. 그래서 테슬라 CEO 머스크가 기본소득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와 셰일가스 개발에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청 기금을 축소하고 트럼프는 지구온난화 논의 자체를 아예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거의 예능 수준인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묵직하다. 좀 예능 수준이야. 라스야 라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저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맥락이. 에너지 규제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부 유럽의 중부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을 표를 받은 건데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겠다 이게 아주 극적인 선언이죠. 근데 이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고 신흥국들 자원형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까지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전 세계의 이 경기 부진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고 또 뭐 지구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몇 마디를 했는데요. 페드죠 연준이 오바마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일부러 낮게 해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탱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거짓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열을 냈었어요. 리크드 이코노미라는 표현 썼을 거예요. 아마 이 거짓이라는 표현에서. 그래서 옐렌 지금은 이제 페드 의장 연준 의장을 갖다 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옐런이 어젠가요 얘기를 했죠. 자기는 자기가 임기 4년을 다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지금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더 불안해진 거죠.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군사 전략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는 이제 무모한 해외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시리아에서 작전 수행을 하면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경파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멍청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워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을 썼던 거죠. 이게 다 선곡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는 지나친 간섭주의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계에서 이제 러시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선 직후에 서로 트럼프하고 푸틴이 아까 우리가 지금 르페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둘이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을 뭐라 했냐면 대통령 이상의 리더다. 좋아하는 모양이다. 푸틴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유전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트럼프를 뭐라 했냐? 의심 없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아주 그냥 소울메이트 나셨네 그냥. 사실 이 두 나라가 시리아 문제에서 이제 불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IS에 대립하는 점에서는 같이 싸우는데 미국은 반군 편이고 러시아는 정부군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선거전에서 러시아가 사실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누설자인 그 어산지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클린턴의 비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리크를 했었죠. 트럼프가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많이 도와줬다 이제 트럼프 당선에.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고마운 거죠. 트럼프는 이런 말했어요. 나라 안팎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으로부터 멋진 칭찬을 받는 것은 언제나 대단한 영광이다. 그게 푸틴이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무역 등 상호 존중으로부터 파생되는 여타 모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테러리즘 격퇴와 세계 평화 복원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리아 문제가 좀 극적으로 정부군한테 유리하게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반군은 이제 용도 폐기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 대신 이제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는 분명히 방위비 분담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사실 그 트럼프가 어떤 경제 정책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뱉어놓은 말들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아서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예견을 하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년대, 90년대 이후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무역,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정말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였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는 힘을 잃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자체의 동력들이 엄청나게 꺼지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적인 저성장,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 전체가 행복한 시대가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을 닫겠다. 그리고 자기가 수출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나서는 상황에서는 여타 신흥시장, 한국을 비롯한 여타 신흥시장국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 열리는 셈이라서 저성장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고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성장률 굉장히 어렵겠죠. 정부가 재정으로 막 쏟아붓기 전에는 실제로 성장률을 한 1%대 이상으로 올려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군사 정치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찬희 쌤?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푸틴하고 매우 밀월 관계를 얘기했지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고립주의, 뭐 트럼프가 고립주의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문제에 덜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미국 역사에서도 옛날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이 고립주의를 내세웠지만 1차 세계대전에 결국 미국이 대량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다고 본 개입을 약간 뺀다는 건지 미국이 자기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전혀 무조건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중국하고는 이제 통상 마찰이 강화될 건데 군사 마찰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남중국해, 지금 이제 사드 문제 이런 게 계속 남아 있고요.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하면서 계속 주둔비를 인상하겠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할 것 같고요.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구명을 위해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이상하게 또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걱정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고립주의를 강화되니까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하니까 이게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잘못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외교팀 그 면면을 보면 네, 지금 국무장관 후보가 존 볼튼인데요. 부시 때 국무부 차관을 보냈던 대표적인 네오콘이에요. 네오콘의 재등장이고. 긴그리치도 다시 나왔고. 긴그리치. 진짜. 네오콘 다 등장하면 네오콘은 이제 신보수주의라는 뜻인데 거기도 노력이 만만치 않구나. 레이건 부시 때 맹장들이죠. 사드 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절대 한반도는 미국이 놓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도 극우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군사비를 증액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아씨 철수해. 그리고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무책임 정도가 아니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런 애들은 좀 다른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뭐 핵 있는 나라로 가면 됩니다. 핵 있는 나라 좋습니다. 아직 트럼프가 그 선거하면서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거든요.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을 던진 적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럼 우리 핵무장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다시 말 바꿨어요. 트럼프가 안 된다. 핵무장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어요. 어쨌건 북한 핵하고 이제 사드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를 함께 축소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어떤 방안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그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좀 슈퍼바이저님께서 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뭐 트럼프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미국으로 기준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35년이잖아요. 그 위기가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35년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위기의 시대 이 10년이 좀 안 됐죠 아직. 거의 뭐 총결산이다 한 번쯤 지나가야 되는 시기였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이죠 파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파산이 나는 거죠. 자신이 주장했던 걸 지금 뒤집었으니까. 지금 파국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뭐 경제적인 귀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걸어왔던 이데올로기에 대한 파산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어쨌건 초국적 거대 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노동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면서 말입니다. 가장 높은 이윤을 얻었죠. 그런데 이 선진국의 구우 노동 계급 그리고 중산층 동반 파산했고요. 그리고 보호무역 경향을 가진 이 극우 세력들이 뭐 생길 수 있는 틈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건 브렉시트건 트럼프건 이건 해결의 길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충돌로 가는 길이죠.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또 트럼프처럼 이 아까 제가 러다이트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화석연료 자본주의의 복귀, 왕의 기간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게 지구의 생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재벌 기업 의존하면서 수출 주도형 체제 해왔는데 사실 객관적 조건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국도 내수 수출 뭐 균형 경제 최소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가계소득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고 그래서 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노동자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표로 귀착된 그런 아주 슬픈 일인데 그럼 트럼프가 이 분노의 표심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못하죠. 실현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은 트럼프 시기에 오히려 새로운 대중운동의 고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거 불복 시위가 그거에 이제 전초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도 뭐 요즘 뭐 돌아다니면 자긴 박근혜 뽑았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 나올 거다. 너무 러스트 벨트에서 더 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긴 틀에서 보면은 오키파이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노동자 투쟁, 인종차별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그리고 뭐 이민자 차별 반대 운동, 성소수자, 뭐 여성 등 차별 반대 운동 등이 앞으로 뭐 종으로 행으로 등가 연세를 할 이게 연결될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건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안의 정치 그리고 대중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새로운 어떤 정치적 구상들이 필요한 시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다 36회도 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네. 벌써 1시간이 너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민중의 변화에 대한 열망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됐는데요. 버니 샌더스의 열풍이 좀 더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에 또 대선 또 나오신다 그러죠 아마? 진짜? 그때 되면 너무 선언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새삼 진하게 밀려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는 어떡하는가 지금. 네. 지금 참...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점거를 하시고 계시네요. 어제 택시를 탔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뉴스가 나오니까 꺼버려요. 그래서 지지하는 5%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 막 화를 내면서 불법 점거를 운동권이 하는 거지 왜 대통령도 아니면서 저기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야. 그걸 허브이더라고. 아이고 참.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네. 그 댓글 중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위험한 방송 아니냐는 말씀을 누가 하셔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국민의 총의를 받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